네,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 이후 후보 캠프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반 레이스 여론조사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2차 토론에서는 좀 한층 거친 설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인데도 후보자 간의 비방전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았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전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글쎄요, 누가 유리했는지 좀 평하긴 그렇고요. 이게 이제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정책 변별력이 별로 없어져요. 각 당의 정책은 사실은 선거가 갈수록 수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보완점이 있으면은 금방 보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각 당의 정책 변별력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뭐 사회복지 분야든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야든 수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고요. 오히려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제 뭐가 궁금해지냐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냐, 이 사람은 믿을만 하냐, 도덕성은 어떠냐, 또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잖아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도덕성, 자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질문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두루뭉실하게 회피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TV 토론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선전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1차 토론에 이어서 2차 사회분야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뭐 준비된 대통령 또 안정적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준비하고 작정하고 네거티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라는 게 사실상 후보 간 변별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지하려는 후보를 바꾸거나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후보자들이 그 토론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던 김문수 후보의 모습에 국민들이 좀 매우 실망하셨을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역시 1차 토론에 이어서 자기가 준비해온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그 틀에 끼워 넣고 그렇게 규정, 예를 들면 이 간병요의 보장성 강화 주제를 끌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후보 이렇게 규정하려고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려들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이 공방, 공세 이런 게 크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토론회가 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과거처럼 후보의 어떤 약점, 네거티브 공방으로 일관한 2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김문수 후보나 1차 토론회와 특별한 어떤 차이 없이 또 그런 방식의 공방에 집중했던 이준석 후보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좀 뭐 그 마음 공감을 얻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후보들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의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자신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5월 1일 날 대법원의 이 전력과 이례적인 이 9일 만에 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돼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실행시킬지 실현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대법관 증언에 있어서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법률화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번 대선 내란 극복을 위한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원내 지도부 역시 유세 지원에 총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원내 차원에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든 이게 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닌데 어제부터 이 부분 이제 대법관의 자격에 있어서 법률가 아닌 사람까지 넣는 이 법률화에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아마 이재명 후보는 늦게 그 부분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란 극복 대선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제를 촉구한 것이고요. 이 논의,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고 이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후보가 직접 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 문제가 가진 심각성을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1인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을 옥죄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대법관 숫자를 지금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뭐 사심제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헌법 소원을 하게 만들겠다. 뭐 심지어는 100명으로 늘리겠다. 뭐 기타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자라는 거를 아마 박범계 의원이 이걸 지금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대법관을 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니까 SNS를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민주당은 중국을 따라가느냐 이런 비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아마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늦게 아시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인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뒤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말입니다. 다시 추진한다든가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 서남부 지역을 도는데요.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만큼 아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김 후보와 지지도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도 좀 고려한 그런 위기감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일정 자체가 지금 지지도에 따라서 뭐 조정되거나 하는 일정은 아니고요. 원래 예정된 일정입니다. 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입니다. 대선은 뭐 선거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상당한 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역대 대선에서도 어쨌든 양 진영이 총 결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선도 59대 41, 51대 49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건 뭐 당내 원래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 비상계엄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진영 간 결집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지금 뭐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대선일의 투표장에 가서는 내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지해 왔던 어떤 특정 진영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번 대선만큼은 다시는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비상계엄이나 내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투표를 해야겠다. 그런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를 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좁혀지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그 내란 종식, 내란 심판의 선거를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크게 나타나요. 한국갤럽 20일에서 22일 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남권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체가 급속하게 결집되면서 이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그 지지가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뒤집혔고요.
20일에서 22일 갤럽 조사 아마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뒤집혔습니다. 이게 지금 41대 38로 뒤집혔고요. TK도 60대 22, PK는 45대 36으로 뒤집혔거든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요. 조사 결과치로 보면 지난주에서 일주일 만에 다 뒤집힌 걸로 나오면서 예전의 지지세를 국민의힘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애를 썼지만 동진 전략을 펴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뭐 내란 프레임이든 뭐든 간에 승리의 결정적인 승부처로 보는 것은 수도권 플러스 중부권요. 충청권이라고 보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그 유세 일정의 중점을 서울, 경기, 충청에다 둘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영남에서의 확장성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사 일시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전통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오늘 저녁에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요. 앞서 이 후보를 겨냥한 방탄 프레임을 거듭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방탄 유리를 친들 또 방탄 조끼를 한 게 아니라 두 벌, 세 벌 겹겹이 입어도 속에 양심에 자기 양심에서부터 겁이 나가 양심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직격을 했고 또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것 이거는 또 어떤 전략으로 봐야겠습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의 1대1 전선이 구축이 되고 나면 민주당에 비해서는 출발이 늦었지만 영남권에서 우선 지지층 결집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거에 임박해지면 오차 범위 내로 승부가 들어갈 거라는 것은 이 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행보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그 퍼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이나 지지세는 상당히 안정세로 들어갈 거다. 결속력이나 구심점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향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 방탄 관련 메시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는 일정도 그렇고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행보죠. 근데 이게 뭐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적 지지층을 먼저 결집하고 선거 중후반에 중도로 확장해서 지지율을 좁혀보겠다는 전략인데 저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메시지, 방탄조끼, 방탄유리 운운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걸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고 조롱하시는데요.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정치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적대감을 갖고 있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살해의 어떤 위험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달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유세 중에 칼테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당의 의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비상계엄 내란 때를 보면 이재명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이 계엄군의 어떤 체포 명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그렇게 수거된 정치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 내용까지 다 메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현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그 정황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거 모르시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할 일인가? 이렇게 비정하게 선거를 치르신 게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해 놓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국민이 이 후보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 그런 행위가 발생해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로 나가는 겁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정치나 정치 공세로 이용할 소재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테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가주셔야죠. 이 정치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도 한국 정치가 이렇게 간다면 이런 이후의 정치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이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는 뭐 선거 전략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내부부터 단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한동 후보는 자기 사실 정치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그러니까 본인의 후보작을 취소시키고 단일 후보, 소위 말하는 단일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한덕수 후보는 완전히 그날 이후로 등을 돌리고 전혀 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영남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거 막판까지도 결국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는 뚜렷해 보이지만 어찌됐든 예. 민주당으로서는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추세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6월 3일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고 응답률은 8.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46.6%,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7.6%, 이준석 후보가 10.4%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나온 갤럽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자체가 좁혀지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이제 분열이 있었고 이번 선거를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집이 안 이루어졌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뭐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그냥 진영 간 총결집하는 선거라는 기본적 속성 외에도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이라는 선거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양측 지지층의 결집 외에 다른 효과가 남은 기간 동안에 발휘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이 지지율이 나타났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다소 지지 의사가 이완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모아내는 어떤 이 종반 선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역대 선거에서 봤을 때 지금 9% 10% 이강 후보 간 차이는 전례 없이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차이란 뭐 이례적인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 대선에서는 늘 팽팽한 구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9% 정도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예, 흐름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수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변화가 있다가 보는 것이 이제 언론사의 주된 네. 관전평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전략가 그룹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선거가 갈수록 지방에 있는 여론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수도권으로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갤럽 조사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전체 수치보다도 지역별 수치가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2%를 얻었어요. 이게 민주당이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36% 얻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민주당이 역대 대선에서 얻었던
표심이나 지지율하고 비슷한 대로 다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갤럽 조사를 보면 38%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김문수 후보한테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운동이 진행이 될수록 민주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쪼그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대의 승부처가 수도권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플러스 충청권에서 약진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밑에서 수면 위는 잠잠하지만 밑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결국은 초박빙으로 간다. 이거는 시간 문제인데요. 이게 3일 전에 이루어지느냐,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느냐 이 차원의 문제이지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있던 우세 기조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도 건덕지도 세력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200명이 아니라 네, 1,002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9%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이 두 여론조사 모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을 일단은 1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하려면요. 지금 지지율보다 한 3, 4%, 최소 3, 4%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상으로 15%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 당일날 득표가 15%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해지면 사표 심리가 발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큰 맹점이 뭐냐면 이준석 후보를 찍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결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가는 선택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선거 당일이 되거나 전날이 되면 이게 투표에 대해서 내 표가 사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보다는 3위권의 후보는 나중에 개표를 했을 때 훨씬 더 이 득표가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 이내에 10%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로 귀결이 된다면 본인도 그렇고 향후 정치 행보를 하거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지향하는 대한민국 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제안하는 뭐 세대 이슈라든가 정책 지향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요. 원래부터 한 뿌리였기 때문에 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적정한 시점에 단일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표 방지 심리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는 보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제3후보의 딜레마가 선거 막판에 가면 이 선거에서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김문수 후보 측이 하겠죠. 근데 이번엔 그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은 실제 원래부터 이준석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층에다가 도저히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는 없다고 해서 이탈한 분들이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된다면 이준석이라도 찍어야지 이런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 세력이 승리하기 위한 이렇게 전략적 투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니어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캠페인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의 결집을 노리는 선거 전략은 통하지는 않을 건데요. 중요한 거는 선거 이후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이준석 후보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내심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감정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본인이 말하는 바로는 자기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1등 후보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2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어제 사실상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연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어제 토론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비춰져서요. 여전히 뭐 이 투표용지의 기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사전 투표 전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준석 후보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것이다. 단일화 할 때의 실익과 안 할 때의 정치적 실익을 여전히 계산하고 있을 것이고 그 여지를 두고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을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단일화 했을 때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그대로 다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준석 후보는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본인이 얻을 만한 확실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과 여지는 있지만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